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항의 형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항의 형태 있어요? 첫 번째, 애국개몽 운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막 당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야. 실력을 키워야지 라고 전개했던 운동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애국개몽 운동이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러일전쟁.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전개되는 어떤 운동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애국개몽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 그 당시의 이론을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실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들 보면 적자 생존 있잖아요. 강한 동물은 살아남고 강하지 못한 동물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연결이 된 건데 다윈의 진화론은 어떤 자연적 어떤 현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지만 이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그저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 이론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일본은 강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약하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위기의식 속에서 힘을 키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진화론이 자칫하면 여러분들 친일의 논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회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힘이 없는 나라야? 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어떤 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게 사회진화론입니다. 어쨌건 간에 실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크게 어느 분야냐면 교육, 언론, 식산흥업. 교육, 언론, 알리는 거. 식산흥업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자본을 확보하면 우리가 또 튼튼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언론, 식산흥업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단체들이 애국개몽 운동 단체들인데 자 대표적인 그 조직 첫 번째 출발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보아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러일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이 러일 전쟁이 되는 시점이 되면 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는 단순히 우리랑 물자를 교환하는 특히 미면 교환 시스템에 집중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점이 되면 이제 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야. 왜 식민지로 가져야 되니까. 자, 그 과정 속에 뭐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냐면 요구하냐면 너희들 조선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황무지가 되게 많더라. 그 황무지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 개간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이 주장했던 황무지 개간권 요구인데 그때 이제 이거 반대했던 조직이 이 보안회와 농광회사라는 곳이에요. 이 보안회야말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애국개몽 운동단체의 첫 번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광회사와 함께 바로 일본이 달라고 하는 황무지 이것을 주지 못하도록 결사 반대했던 조직이 바로 이 보안회다라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조직이 또 이제 헌정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헌정연구회는요, 입헌군주제를 굉장히 연구하고 지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입헌군주제가 정착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그런 조직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연구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헌군주제가 뭔지는 아시죠? 갑신정변에서도 또 독립협회에서도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딱 입헌군주를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은 존재하되 왜냐면 황제가 있으니까 황제는 존재하되 황제 역시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법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헌군주제를 연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랑 많이 부딪혔냐면 당시에
을사오적 같은 인간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어요. 일진회라고 합니다. 이게 이 이름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일진? 어쩌네. 당시 이제 일본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된다고 청원까지 넣었던 와 진짜 이런 인간들이 있었어. 이런 인간들이. 그래서 이 당시 이 헌정연구회가 또 이 일치제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을사늑약을 또 반대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대한자강회로 또 연결됩니다. 요게 세 번째 대한자강회로 연결되는데 이 대한자강회도 역시 이제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어떤 그런 애국개몽 운동 단체예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전국에 지회가 있었고요. 전국에 본부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이 월보를 또 잡지죠. 자신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알리는 그런 잡지, 이런 월보를 또 간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대한자강회 활동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거, 이게 바로 대한자강회를 해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바로 고종퇴위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조직이 바로 이 대한자강회예요. 아까 여러분들 왜 고종이 강제로 퇴위된지는 아시죠?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고 일제는 이것이 외교행위라고 해가지고 결국 을사늑약을 지키지 않았던 너희 고종 잘라 해가지고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그의 아들 순종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바로 그 고종 퇴위 과정에서 이 대한자강회가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보안법에 의해서 해산당하는 게 바로 이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국개몽 운동단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민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체가 바로 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뭐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신민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또 신간회. 요거는 이제 1927년도에 조직된 거거든요. 이 신간회와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꼭 비교하셔야 돼요. 자, 먼저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요, 신민회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에는 안창호, 양기탁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더라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이 안창호, 양기탁은요,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자마자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 이제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총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통감에서 그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이 신민회가 연루가 돼요. 일제가 조작한 거예요. 신민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잡기 위해서 바로 조작을 한 겁니다. 어쨌건 바로 거기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105명의 줄줄이 엮이듯이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명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105인 사건의 결과 결국 신민회는 해산이 됩니다. 자, 어쨌건 이 신민회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아까 제가 이 애국개몽 운동단체는 그 교육, 언론, 식산흥합을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대로 합니다. 자, 먼저 신민회의 그 언론, 특히 이 언론과 관련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양기탁이에요. 양기탁. 이 양기탁은요, 어느 신문사를 이끌었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베델과 함께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가장 강했던 조직이 바로 이 신민회입니다. 네. 자,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언론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다음은 제가 교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은 바로 이렇게 대성학교, 안창호의 이제 대성학교, 그 다음이 오산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있더라. 원래 이제 오산학교 같은 경우도 북한 쪽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내려와가지고 6.25 전쟁 겪으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아, 역사 깊은 학교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신민회, 바로 이 애국개몽 운동의 교육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능업, 여기 이제 이렇게 회사 세우는 거예요. 자기 회사, 도자기 같은 거, 자기 회사, 태극서관, 서점 같은 거, 그죠? 이런 자기 회사와 태극서관을 통해 가지고 또 식사능업을
장려하는 모습들. 언론, 교육, 식사능업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 신민회가 애국개몽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민회가 다른 애국개몽 운동과 차별화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국개몽 운동은 기본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운동이지 싸우자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민회는 다른 애국개몽 운동과 다르게 싸우자라는 것도 주장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독립군들을 양성해서 종국에는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 회원들이 이 서간도 만주 지역이에요. 압록강 건너에 있습니다. 만주 지역에 가가지고 삼원보 지역에 거기서 이제 애국개몽 활동을 하죠. 거기서 이제 세웠던 그 학교가 바로 신흥강습소. 나중에 이 신흥강습소가 바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신민회는 이렇게 교육, 언론, 식산, 흥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항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애국개몽 운동단체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 특히 이 신민회는 또 공화정을 지향합니다. 공화정. 왜냐면 이제 이 공화정과 입헌군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입헌군정은 황제를 인정하는 거야. 근데 공화정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공화정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리퍼블릭이 뭐예요? 공화국. 우린 공화국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화국이에요. 우리 황제 없잖아요. 왕 없잖아요. 그죠? 그 모습들을 이 신민회가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면서 이 순종이 지금 일제에 의해서 지금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종은 그래도 정통성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고종을 빼고 정치체제를 논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얘기지. 근데 이 고종이 이렇게 정리해고 되면서 잘리면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황제 이런 거 말고 공화국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후부터는 계속 공화국이 주장되는 모습들로 쭉 가서 일제강점기를 관통해서 광복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공화국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화국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고종의 강제 퇴위부터 출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애국개몽 운동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건 일제강점기의 실력 양성 운동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 러일 전쟁 이후 경술 국치까지 나라의 국권이 피탈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저항했다,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애국개몽이 있고 의병이 있고 경질 구국운동이 있고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애국개몽 운동,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까지 살펴봤습니다. 됐죠?